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영화 김복동이 일깨워준 세상을 기록하다. 그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지은이 송원근. 출판사 다람.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를 알고 계시죠? 아마 잘 알지는 못해도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이름은 한 번 이상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열심히 알리고자 하셨던 분. 저는 그분에 대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 김복동이 나왔을 때 저는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고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거란 생각에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낭독할 책, 그 이름을 부를 때를 읽고는 반성하게 됐습니다. 무섭다고, 끔찍하다고, 피하기만 하려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처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책의 저자와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처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 송원근님은 뉴스타파 PD이면서 영화 김복동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영화 김복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읽어드릴 그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송원근 님도 처음엔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할머니를 알아가는 과정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 보니 책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피해를 겪은 할머니를 고통이나 절망이라는 이미지로 고정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와 희망으로 할머니를 표현하는 글을 읽었을 때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비록 김복동 할머니는 먼저 가셨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부디 일본이 반성을 하고 사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의 후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가슴 아픈 일일지라도 계속 되새겨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과거를 모두 같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증언의 힘. 김복동이라는 피해자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1992년의 이야기를 상세히 듣기 위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를 다시 만났다. 얼마 전부터 윤 대표에게 1992년 부산 다대포에서 김복동 할머니를 만나던 날의 공기, 소리, 냄새, 풍경을 잘 떠올려 달라고 말했었다. 당시의 기억을 잘 끄집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92년 윤 대표가 부산에 있는 할머니 집을 찾아 내려가면서 시작된다. 당시만 해도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당시 정대협 간사였던 윤 대표는 부산에 김복동이라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할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부산에 내려가도 되는지를 물었다. 당시 언론사에 얼굴이 공개된 적이 있던 김복동 할머니는 너도 카메라를 들고 올 거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김복동 할머니는 촬영이 아니면 와도 괜찮다며 겨우 방문을 허락했다. 방 한 칸에 거실 하나가 있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던 할머니의 집안 풍경은 담배 연기에 찌든 누런색 벽지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상 위에는
안주도 없이 정종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이 말을 할락하면 술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먼저 꺼낸 할머니는 투명한 유리잔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다. 16살이던 어느 날 노란 군복을 입은 2명과 통반장이 함께 와서 일본에 있는 군복 만드는 공장에 나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엄마더러 어떤 서류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글씨를 모르는 엄마는 그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끌려가게 되었다. 부산에 모이니 30명 정도의 또래들이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항으로 갔고 그 후 대만으로 갔다. 거기서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곧 어딘가로 이동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 일을 당했다. 평일에는 보통 15명 정도를 상대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50명 정도를 상대해야 했다. 때로는 트럭을 타고 출장을 가기도 했다. 홍콩과 싱가포르까지 군대를 따라갔다. 그 후에 말레이시아로 또 자바섬으로 이동해 갔다. 어떤 때는 산중에 있는 군인을 상대하기 위해 10여 명씩 조를 나누어 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전 소식을 들었다. 일본인 인솔자가 우리를 16군 병원에 넘겨 간호사로 강습을 시키고 병원 청소를 하게 했다. 그때 간호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다가 미군 수용소에 수감되어 약 1년간 지내다가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배 안에는 거의 3,000명 정도가 있었다. 현재는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에서 일해서 먹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도 허물어져서 보상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어 살고 있다. 그러나 장사하던 일거리가 없어져서 대책 없이 살고 있다. 그렇게 김복동 할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끝내 갖지 못한 자신의 한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복스럽게 잘 살라는 뜻으로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을 시집 보내려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며 흘렸던 눈물과 너는 가족이 없으니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라고 말한 둘째 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전했다. 김복동 할머니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은 늘 또렷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말하는 사실의 조각들이 뒤틀리지 않아야 하는데 김복동 할머니의 피해 증언은 늘 일관되고 또렷했다는 것이다. 그 또렷함 때문에 할머니는 1992년 8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공개 증언을 하게 된다. 그날 할머니는 증언하며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할머니의 증언의 힘은 대단했다. 얼마 후 네덜란드, 필리핀, 대만 등에 숨어있던 수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다. 전 세계의 피해 여성들을 움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2015년 자신의 재산 5천만 원을 나비기금에 기부하며 실제 다른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이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넨 사람.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 김복동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2019년 3월 8일 금요일, 할머니의 쓸쓸함. 안선미 팀장 인터뷰. 이런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할머니와 오랜 시간 해외 캠페인을 함께 했던 안선미 정의기억연대 전 국제팀장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사진 속 김복동 할머니는 앙상한 다리를 구부린 채 방바닥에 비스듬하게 누워있다. 연노란 햇살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다. 눈을 감고만 있는 것인지 잠을 자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안 팀장에게 할머니는 고된 활동을 마친 후 지친 몸을 뉘어 쉬는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 쓸쓸함? 감독님은 제 말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요. 할머니가 강연같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끝내고 나면 하나의 의식처럼 하던 행동이 있었어요. 바로 담배를 피우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헛헛한 마음을 그 담배 연기와 함께 뿜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이제 쉬려고 하는 때, 심지어 자려고 누워있을 때도 할머니는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무슨 생각해? 물으면 할머니는 그냥 집을 몇 채 지었다가 허물었다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공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할머니 머릿속에 생각의 탑을 쌓고 다시 부수기를 반복하는 거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증언해야 하는 삶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밀려드는 여러 감정, 회한 같은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할머니는 쓸쓸함 같은 단어로 남아있어요. 대중 앞에서 당당하고 굳센 모습이었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고뇌에 휩싸인 거잖아요. 고독함, 외로움, 쓸쓸함. 저는 할머니에게서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쓸쓸함이라는 말이 꽤 인상 깊다. 늘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만 본 것 같은데 할머니가 증언한다는 것은 결국 악몽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할머니들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은 다 이겨낸 분들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말하고 설명하는 내용 그 자체가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까지 아픈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당신의 신세, 이렇게 숱하게 돌아다니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은 아니니까 했던 말을 또 해야 하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 아픈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 저를 아프게 한 것은 이런 무대 뒤 할머니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후 군중들이 사라진 뒤에는 다시 또 혼자 남아서 내 삶을 쓸쓸히 돌아봐야만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면 사실 할머니가
나는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저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길원옥 할머니도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이렇게 살려둔 것은, 하나님이 그 고생한 나를 이렇게까지 살려둔 것은 다 뜻이 있는 거다. 아마 그런 면에서 김복동 할머니도 분명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은 삶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 라는 마음처럼요. 그렇대도 끊임없이 지난 시절 겪었던 일을 되뇌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피해가 오롯이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일전쟁 당시에 전쟁터로 끌려간 사실, 태평양 전쟁을 겪은 뒤 전쟁이 끝나고는 3년이 지난 후에야 살아 돌아온 사실,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 끔찍한 전쟁의 참상과 할머니 같은 피해자의 실상이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할머니 스스로가 전쟁 참상을 겪을 당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다. 2013년 7월 미국 글렌데일 소녀상 제막식이 대표적일 것 같다. 그렇죠. 할머니는 미국에서 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당시는 일본의 회방이 극심한 때이기도 했고 자꾸만 일본 정부가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운동이 처한 위기감을 할머니가 스스로도 느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미국 한복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이니 그 행사가 가진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할머니도 당신이 행사에 참여할 때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복도 직접 소녀상과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할머니는 또 자신의 힘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현장에 함께 가셨을 테니까 여쭤보겠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사진 촬영을 끝낸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녀상 무릎을 두드리고는 뭔가를 말씀하신다. 그때 할머니가 한 말이 혹시 뭔지 알고 있나? 그때 할머니가 너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가서 어쩌냐 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미국의 소녀상을 세웠지만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소녀상만 그곳에 덩그러니 남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2015 한일 합의 다음 날 외교부 차관이 평화의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도 할머니는 왜 소녀상을 들먹거리나, 그것은 터치할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할머니에게 평화의 소녀상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원래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든 물건이든 당신 손으로 다른 대상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녀상은 예외였어요.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손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 자신을 소녀상에 녹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의 소녀상도 그렇고 그 당시엔 뭔가
굉장히 희망이 있는 싸움을 했다는 느낌이다. 물론 나중에 정부로 인해 다시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2015 한일 합의 전에 할머니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해결이 나겠구나 하셨죠. 물론 이 싸움을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루 이틀로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좌절과 실망을 끊임없이 반복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할머니는 항상 기대가 있었어요. 이길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요. 사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쥐어짰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해외에 다녀오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에게도 힘든 일정이었으니까요. 한번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시면 오랫동안 앓기도 하셨고 눈도 안 좋아지시고 허리도 안 좋아지셨어요. 이번에는 끝내야만 한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쥐어짜면서까지 움직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힘들면 좀 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래도 해야지 그러셨어요. 항상 내가 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한다 라면서 자신을 압박했다고 해야 하나? 나중에는 길원옥 할머니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말씀을 잘 못하게 되는 모습을 김복동 할머니가 곁에서 지켜보셨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더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주문 걸듯 하시지 않았을까. 시대가 김복동 할머니를 필요로 했던 것 같다. 그렇죠. 2010년 넘어서부터는 할머니가 움직여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990년대 초 김복동 할머니가 이 운동에 처음 발을 들일 때만 해도 어쩌면 할머니는 이 싸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고요.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싸웠잖아요. 많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기도 했고요. 그러니 할머니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딱히 할머니가 필요 없는 시대였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할머니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10년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2011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상황이 변하고 함께했던 할머니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해야겠다. 마음먹은 할머니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김복동 할머니가 아닐까 싶은 거죠. 일련의 시대 흐름 속에 김복동 할머니가 있었고 그 시대의 요구를 할머니가 직접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2015 한일 합의가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다. 할머니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이 돈 몇 푼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항상 사과라는 말이 아닌 사죄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빌라는 거였죠. 그리고 또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하셨어요. 잘못한 죄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금을 받아야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2015 한일 합의는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었잖아요. 이 문제를 그저 돈으로 덮어버리겠다는 속셈이었잖아요. 심지어 아베는 사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게 할머니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된 거죠. 할머니는 단돈 1원을 받더라도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체도 불분명한 화해금, 치유금, 위로금 같은 이야기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하니 할머니는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특히 우리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할머니들과 협의한다는 말이 당시 합의문에 포함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할머니는 더 우리 외교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수요 시위에 나가면 사람들이 소녀상과 함께 사진도 찍고 추운 날은 모자, 장갑도 씌워주고 비가 오면 비옷도 입혀주고 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거잖아요. 할머니에게는 소녀상만이 아닌 소녀상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보였던 거니까요. 그런데 가해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런 교감의 대상을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할머니는 안선미 팀장을 현미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안 팀장의 이름이 선미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안선미 팀장은 자신이 더 이상 현미로 불리지 않는 데서 할머니의 부재를 느낀다고 했다. 2019년 3월 9일 토요일 평화의 소녀상 김석영, 김운성 작가 인터뷰.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석영, 김운성 작가를 그들의 파주 작업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평화의 소녀상의 정식 명칭은 평화비다. 2011년 12월 14일 천회 수요 시위를 기념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진 것인지가 우선 궁금했다. 그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만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할머니들이 소녀상에 애착을 가졌던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김석영, 피해자의 모습이 할머니가 아니라 끌려갈 당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끌려갈 당시의 모습, 즉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게 됐잖아요. 과거에 비해서요. 2011년 당시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 할머니들이 앉아 시위를 하는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죠. 특히 할머니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던 때만 해도 15, 16살 소녀였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당시 떠올리는 사람들도 드물었고요. 사람들은 그저 시위 현장에 앉아있는 피해자들이 할머니인 모습만 본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느끼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전쟁터에 끌려가 군인들로부터 몹쓸 일을 당할 때 이 할머니들의 나이는 불과 15살 소녀들이었다는 사실을요. 스스로 판단해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갔다는 사실을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세상에 저렇게 어릴 때 끌려간 거야? 저렇게나 어릴 때였어? 이런 반응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살아있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기 전에도 저는 종종 꿈을 빼앗긴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어요. 할머니들이 끌려간 게 불과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그때야말로 인간에게 꿈이 가장 많을 때인데 그 시절을 빼앗긴 사람들의 아픔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15, 16, 17살. 그 좋은 시절을 할머니는 전쟁터로 끌려가서 노예로 생활한 거잖아요.
그 시절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을 거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고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밖에 없었던 당시 피해 소녀들의 아우성, 소리 없는 울음,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그런 감정들을 떠올렸어요. 그런 상황과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소녀상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현재의 할머니가 아닌 과거의 소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피해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는 생각. 그것이 평화의 소녀상의 시작이었다. 소녀를 떠올리며 김석영 작가는 마음속에 가상의 인물을 한 명 만들었다.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였다. 김석영. 딱히 누구를 모델로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담아둔 인물은 있었죠. 바로 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상이었어요. 제게는 순이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이 있어요. 단발머리, 동생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부모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소녀. 촌스러워 보이는 외모인 듯하지만 책임감은 강하고 내면은 따뜻해 보이는 표정에 시골에서 자랄 때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동네 언니의 모습요. 그런 순이와 어울리는 이미지를 평화의 소녀상에 녹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굴은 너무 현대적이지도 또 너무 촌스럽지도 않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게 중요했어요. 순이의 얼굴을 보면 1940년대 일제 식민지 시대도 떠올라야 했고 당시 핍박받던 우리 민족의 모습도 느껴져야 했죠. 그런데도 끝까지 이겨냈던 강인한 우리 민족의 모습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들만의 순이를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작업이었다. 하루아침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지금껏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기에 피해자들의 마음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자주 만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김은성.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끌려갈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끌려간 후의 심경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많이 물어봐야 했어요. 계속해서 감을 얻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자극도 필요했고요.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당시의 상황을 듣고 저희는 그 모습을 떠올렸죠. 그때 할머니들이 느꼈을 감정의 소용돌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거든요. 위안소에서 생활할 때 할머니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조선에서 온 할머니들을 바라보던 일본 군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들었어요. 할머니들이 당시에 받았던 상처까지도 저희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머니들을 만나면 상상도 못 해본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둘 다 심장이 떨려서 밤늦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실들이잖아요. 듣는 사람도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는데 실제 그 일을 겪어야 했던 피해 당사자들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낸 거죠. 예를 들면 그때 저희가 느꼈던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분노는 평화의 소녀상의 소녀가 무릎 위에 모아쥔 손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화가 난 당시 소녀들의 마음을 대신해서요. 그렇게 소녀상에는 피해자들의 사연이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다. 소녀상의 뜯긴 머리카락은
누군가의 소나귀에 쥐어뜯긴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삐죽삐죽하게 조각했고, 이는 할머니들의 순환을 상징하는 모습이 됐다. 또 입술을 앙다문 채 지그시 깨문 표정은 피해자들의 분노와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다. 맨발로 발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붙이지 않고 앉아있는 자세는 앉아서도 편히 쉴 수 없는 긴장감을,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외면당한 채 살아야 했던 슬픔을 묘사한 것이었다. 김서경. 저희가 마지막에는 그림자도 만들었어요. 할머니들이 언제나 일본 대사관 앞을 바라보고 앉아서 시위를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본 대사관을 올려다보면 일장기 속에 있는 빨간 점이 보이거든요. 그 일본 대사관 일장기가 소녀상을 비추면 그 그림자가 바닥에 생겨나도록 마무리를 한 거죠. 일장기, 즉 과거 일본군에 의해 비친 소녀상의 그림자는 일부러 할머니의 모습으로 새겼어요. 지금도 묵묵히 앉아서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는 할머니들의 모습이야말로 저 일본 정부 때문이잖아요. 현실에서 이 동상의 주인공은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할머니 형상을 한 그림자로 반영한 거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자의 심장이 있는 자리에는 흰 나비를 새겼어요.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나비로 환생한다고 하잖아요. 심장에 나비를 새겨서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혼이 흰 나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 여러 메시지들을 평화의 소녀상 속에 새겼죠. 그냥 단순한 소녀상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오늘을 만든 모든 이유가 담긴 소녀상을 만든 거죠.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진 후 할머니들이 두 작가를 향해 가장 많이 한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다.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 이전에도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은 여럿 있었다. 그러나 그 표현 방식은 할머니들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할머니들을 그저 피해자로 그리고 상처 가득한 모습으로만 표현했을 뿐이었다. 할머니들에게 이는 또 다른 폭력이었고 상처였다. 그 작품들은 결국 할머니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김서경. 저희의 바람은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 당시에 있었던 범죄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리고 싶었죠. 지금 일본은 자신들을 패전국으로만 인식하면서 스스로 패전의 역사만 남겼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인권을 말살했던 가해자의 역사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전쟁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고요. 소녀상에 대해서도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가짜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마치 없는 일을 꾸며서 소녀상을 만들었다는 식이에요. 얼마 전에 김복동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언젠가는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심하게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의 소녀상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아서 일본군이 주도했던 전쟁과 전쟁 성노예 제도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평화의 소녀상이 모든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기억의 고리가 되는 거죠.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아픈 우주의 마음.
영화 김복동의 생명은 언제까지일까? 이달에도 예정된 상영회가 몇 차례 있고 다음 달 중순과 말에도 상영회가 열린다. 영화 김복동 상영회는 나에게 영화 속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말하는 자리인 동시에 김복동 할머니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 치유되지 못한 우리 역사를 말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2달이 넘는 시간을 관객과 만나다 보니 적어도 2가지 이야기는 꼭 관객들에게 전하게 되는 듯하다. 하나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들꽃 같은 김복동 할머니의 삶처럼 영화 김복동도 들꽃처럼 관객들의 가슴에 다가가 꽃 피울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관객들의 가슴에 새기고 물들여 달라는 부탁이다. 김복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또렷이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일본 정부가 알 수 있고 우리 정부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머리에서 지워내는 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화 김복동을 본 우리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역사를 제대로 새겨야 한다. 언제까지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나를 찾는 관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을 찾아가 내가 생각한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다. 친한 선배가 안색이 좋지 않은 나를 보고 묻는다. 영화 한 편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느냐고. 영화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김복동 같은 작품을 또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내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잠시 후 멈추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내게 선택지는 없다고 말이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 마흔 남짓한 삶을 사는 동안 김복동이라는 작품을 연출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길, 좋은 영화의 감독으로 남을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분명한 것은 내가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스쳐 지나고 마는 가벼운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바다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거센 물살에 실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어느 순간 밀려드는 거센 물살을 피할 생각도 할 틈이 없었다. 이 물살을 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한 사람이 살아온 100년 가까운 우주를 살피는 작업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하지 않았다. 그것도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아픈 나는 그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겼다. 아픈 사람으로서 아픈 우주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아픈 나의 눈으로 살피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내가 해보고 싶었다. 아픈 사람으로 아픈 우주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 같다. 그렇게 1년이 됐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김복동은 여전히 살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겨울의 인내에 들어가는 시기도 오겠지만 또
봄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니다. 나도 김복동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살아남을 것이다.